우리는 그를 너무도 잘 안다고 믿는다. 지갑 속 만원권 지폐를 펼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인자한 얼굴.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묵직하게 좌정한 청동의 형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하고 있는 28자의 문자, 그 창제자. 그러나 우리가 성군이라는 단어 뒤에 가두어둔 그 거대한 이름의 그늘 아래에는 평생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안질과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의 통증, 그리고 끊임없이 갈증을 호소하던 소갈증에 시달리며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던 한 인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원래라면 왕위와는 거리가 먼 자리에 있어야 했을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 태종은 그가 정치를 잘 알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풀어내는 인물이라 판단했다. 그것이 조선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다. 피로 얼룩진 형제의 난을 거쳐 강건한 왕권의 토대를 마련한 아버지가 마침내 그 토대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를 가늠하며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이다. 왕관은 빛나는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모든 백성, 그들의 굶주림과 슬픔, 억울함과 무지를 짊어져야 하는 짐의 무게였다. 이도는 그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에 자신의 육신을 갈아 넣었다. 오늘 우리는 영웅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시대를 마주했고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백성에게 돌려주려 했는가에 관한 32년에 걸친 기록의 의미를 더듬어 보려 한다. 세종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지식 경영이라 부를 수 있다. 그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했고 그 결과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무려 22개 분야에서 350여 종의 책이 편찬되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한 군주가 자신의 통치를 직관이나 권력이 아닌 축적된 지식과 검증된 정보 위에 세우려 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 지식 경영의 심장에 자리했던 것이 바로 집현전이었다. 1420년 세종은 학문 연구를 위해 집현전에 녹관을 설치하고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선발했다. 그는 인재 양성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단순히 인재를 뽑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마음껏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더욱 공을 들였다.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사가독서라는 유급 독서 휴가가 주어졌다. 국가의 복록을 받으면서 오로지 책을 읽고 사유하는 시간을 보장받았던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파격적인 이 제도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축적이 결국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세종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학사들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여 전문성을 높이려 했고 궁중 도서관인 장서각을 운영하여 그들이 언제든 지식의 원천에 가닿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종의 정치가 우리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지점은 다른 곳에 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으면서도 그 힘을 독단으로 흐르게 두지 않았다. 그가 택한 길은 공론 정치였다. 신하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그들의 말을 한없이 경청하는 정치였다. 반대하는 신하가 있으면 세종은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그 신하가 설득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했다. 왕이라는 절대적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는 명령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꺼렸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신하들 앞에 펼쳐놓고 그들의 반박을 듣고 다시 자신의 논리를 정비하여 응답하는 그 지난한 과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결정보다 수많은 머리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결정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끈질긴 설득의 정치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문화적 혁명,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가장 극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443년 세종은 새로운 문자를 창제했다. 그리고 1446년 이 문자를 세상에 반포했다. 그 이름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였다. 창제의 동기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절실했다.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를 몰라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억울함을 겪는 것을 세종은 딱하게 여겼다. 한자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아시아의 보편 문자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지배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를 모른다는 것은 단지 불편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 세종은 이 거대한 침묵을 깨뜨리고자 했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단순히 백성을 위한 쉬운 문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 문자사에 유례가 없는 정교한 철학적, 언어학적 설계의 산물이었다. 먼저 제자의 원리를 보자. 세종은 자음을 만들 때 상형의 원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상형의 대상은 자연의 사물이 아니었다. 바로 인간의 발음 기관이었다. 소리를 내는 입과 혀와 목구멍의 모양 자체를 본떠 글자의 기본 골격을 만든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상이었다. 글자가 곧 소리의 그림이 되는 것, 글자를 보면 그 소리를 내는 신체의 작동 방식이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은 음성학과 문자학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였다. 기본자가 만들어진 뒤에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소리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글자의 획을 하나씩 더해가는 방식이다. 약한 소리에서 강한 소리로, 부드러운 소리에서 거센 소리로 이어지는 음운의 계열이 글자의 형태 안에 그대로 시각화되었다. 글자의 모양이 소리의 성질을 설명하는 체계, 그것이 한글이었다. 초성, 즉 첫소리는 5가지로 분류되었다. 어금니 소리인 아음, 혀소리인 설음, 입술소리인 순음, 입소리인 치음, 목구멍 소리인 후음. 이 5은 단지 발음 위치의 분류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동아시아 사유의 근간이었던 오행 마이너스 목, 화, 토, 금, 수와 연결되었다. 소리가 곧 우주의 운행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사상이 문자의 설계 안에 새겨진 것이다. 중성, 즉 가운데 소리의 기본자이니, 이는 더욱 깊은 사유를 담고 있었다. 둥근 점은 하늘을, 평평한 가로액은 땅을, 곱게 선 세로액은 사람을 상형했다. 이른바 천지인 삼재의 철학이다. 인간이 천지 사이에 서서 우주의 조화에 참여한다는 동아시아 사상의 핵심이 단 3개의 가장 단순한 획 안에 응축되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진정한 혁명성은 그 구조에 있다. 당시 중국의 음운학은 한 음절을 성모와 운모 두 부분으로 나누는 이분법 체계였다. 세종은 이 1000년의 전통을 넘어섰다. 그는 한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부분으로 나누는 3분법 체계를 독창적으로 고안해냈다.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 그리고 끝소리. 이 3 요소가 모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구조는 당대의 보편 학문이었던 중국 음운학과의 결별인 동시에 우리말의 실제 소리 구조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견이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작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사대부들의 반대가 격렬했다. 그 중심에는 최만리가 있었다. 그들은 2가지 근거를 들었다. 하나는 사대주의였다. 큰 나라인 중국의 문자를 두고 따로 글자를 만드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예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이두라는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새 문자가 필요하냐는 주장이었다.
세종은 그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 그는 토론으로, 논리로 맞섰다. 그가 평생 견지해온 설득의 정치 원칙은 이 가장 첨예한 갈등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 논리를 하나씩 짚어가며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보였다. 결국 훈민정음은 세상에 나왔다. 그것은 한 군주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의지가 끈질긴 대화를 통해 시대의 저항을 넘어선 결과였다. 세종의 시선은 백성의 입과 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 시선은 하늘로도 향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시대에 하늘의 운행을 정확히 읽어내는 일은 곧 백성의 생존을 좌우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그때까지 중국의 역법을 빌려 쓰고 있었다. 중국의 시간을 조선의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세종이 마주한 또 하나의 과제였다. 세종은 경복궁에 간이대를 설치했다. 그곳에서 간에, 소간에, 혼천이와 같은 천문의기들이 만들어졌다. 별의 위치를 측정하고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며 우주의 거대한 시계를 읽어내는 도구들이었다. 조선의 하늘은 더 이상 빌려온 하늘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접 관측되고 직접 측정되며 직접 기록되는 조선의 하늘이 되어갔다.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들 역시 새로이 태어났다. 앙부일구는 소처럼 오목한 받침 위로 그림자를 떨어뜨려 시간을 알리는 해시계였다. 자경류는 물의 흐름으로 일정한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각에 스스로 종을 울려 시각을 알리는 정교한 물시계였다. 일성정시인은 낮에는 해를, 밤에는 별을 보고 시각을 측정할 수 있는 주야 겸용의 시계였다. 하루의 모든 시간이 인간의 손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고 공유되는 사회, 그것은 곧 합리적 행정과 농업의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법서 칠정산이 편찬되었다. 해와 달 그리고 5행성의 운행을 조선의 위도와 경도에 맞추어 계산해낸 이 역법서는 조선이 비로소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책이었다. 세종의 과학은 하늘에 머물지 않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조선의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그것은 중국의 농서가 아닌 조선 농민들이 실제로 땅을 다루어 온 경험을 모아 만든 책이었다. 흙과 씨앗, 절기와 기후가 빚어내는 조선만의 농업이 비로소 글로 정리된 것이다.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향약 집성방은 국내에서 나는 약재로 백성들이 흔히 앓는 병을 다스리는 법을 모은 책이었다. 의방유치는 그 시대 동아시아 의학의 정수를 집대성한 거대한 의학 백과사전이었다.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외래 약재가 아니라 조선의 산과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약재로 조선 사람의 병을 다스린다는 것. 그 발상의 전환은 곧 의학의 민주화였다. 음악 역시 세종이 깊이 천착한 영역이었다. 그는 박영과 함께 흐트러져 있던 악을 정비했다. 편경과 편종을 비롯한 악기들이 새로이 제작되었다. 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는 기보법, 정간보가 창안되었다. 이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 가운데 하나로 음악을 시간 속에 정확히 붙들어 두려는 정교한 시도였다. 세종은 직접 음악을 짓기도 했다. 여밀락 마이너스 그 이름은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었다. 음악은 궁중에 폐쇄된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나누어야 할 기쁨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공명 그 자체에 새겨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가장 인간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거대한 업적들은 건강하고 강건한 한 군주의 손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병마에 시달리며
한순간도 자신의 몸을 편히 쉬게 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세종은 평생 당뇨병, 곧 소갈증에 시달렸다. 끊임없는 갈증과 피로, 시야의 흐려짐.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심각한 눈병을 앓았고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았다. 실록에는 그의 눈병이 12번, 허리 통증이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횟수가 아니다. 한 인간이 일상적으로 견뎌야 했던 고통의 무게를 짐작케 하는 흔적이다. 현대의학은 그의 증상들을 종합하여 강직성 척추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척추가 서서히 굳어가며 움직임이 제한되고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질환. 그 병을 앓은 채로 그는 매일 새벽 책상 앞에 앉았다. 병든 몸으로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천문의기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세 문자의 자음과 모음을 다듬는 일. 그것은 단순한 근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깊은 책임감이 한 인간을 그 자리에 묶어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책임감의 뿌리에는 백성이 있었다. 세종의 애민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전해온다. 그는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궁을 짓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계획을 취소했다. 왕의 행궁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동원되어 폐를 끼치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행궁 대신 치료에 필요한 약수만 떠오게 했다. 한 나라의 군주가 자신의 병을 다스리는 일에서조차 백성의 수고를 먼저 헤아렸던 것이다. 그의 인정은 양반 사대부를 넘어 당대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노비에게까지 미쳤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장벽 너머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종은 외면하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추상적인 박애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결정 안에 스며든 시선이었다.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를 다시 떠올려 보자. 백성이 한자를 몰라 억울함을 겪는 것을 딱하게 여긴다는 그 한 줄. 그 한 줄 안에 세종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백성의 침묵을, 백성의 답답함을, 백성의 억울함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한 사람. 그 아픔이 새로운 문자를, 새로운 역법을, 새로운 농서를, 새로운 음악을 빚어낸 동력이었다. 32년의 실록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 세종은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32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실록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먼저 권력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세종은 자신의 힘으로 신하들을 누르는 길을 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설득하고 경청하는 길을 택했다.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회의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그것은 권력이 강할수록 더 깊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통치의 가장 오래된 역설을 그가 체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세종은 350여 종의 책을 편찬했고 지편전이라는 지식의 엔진을 만들었으며 사가독서라는 제도로 학자들에게 사유의 시간을 보장했다. 한 나라의 미래는 결국 그 나라가 축적한 지식의 깊이와 너비에 달려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조선이라는 작은 왕국을 자기 시간을 가진 나라, 자기 문자를 가진 나라, 자기 농법과 자기 의학과 자기 음악을 가진 나라로 일으켜 세웠다. 그것은 그리고 통치의 궁극적 대상이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백성. 세종에게 백성은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그가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놓여있던 주체였다. 백성이 그를 몰라 답답해하는 모습이 그에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했고 백성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그에게
새로운 농서를 만들게 했으며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한 마음이 그에게 여밀락을 작곡하게 했다. 만원권 지폐 속의 그 얼굴은 사실 한 명의 병든 인간이었다. 끊임없는 통증과 피로 속에서 흐려져가는 시야로 책을 읽으며 굳어가는 허리로 책상 앞에 앉아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갔던 한 사람. 그가 32년 동안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지 문자와 시계와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관한 가장 진지한 답안이었다. 오늘 우리가 자판을 두드려 한글을 쓸 때마다, 시계를 보며 약속 시간을 가늠할 때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 답안의 한 문장을 다시 읽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도였고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